안녕하세요. 김용태 작가의 가짜 감정을 소개합니다. 감정은 참 오묘해서 때론 위장을 합니다. 불안한데 화를 내고 우울한데 즐거운 표정을 짓습니다. 진짜 감정을 알아주고 보살펴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쉬워지고 가벼워집니다. 이 책과 함께 가짜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방법에 동참해 보세요. 가짜 감정 5부 감정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 불편한 감정을 환영하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밀어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감정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감정이 생길 때는 다 이유가 있다. 감정 조절을 잘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이를 환영하는 것이다. 아, 내가 지금 무겁구나. 무거운 기분 웰컴. 아,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나쁜 기분 웰컴. 불편한 감정이 찾아오면 애써 아닌 척할 필요 없다.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면 시무룩한 표정을 짓거나 우울한 행동을 해도 괜찮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감정에 머물러 주는 것이다. 내 감정을 내가 알아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정은 상당 부분 해소된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한다.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조차 어려워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결국 우울한 나를 부정하게 된다. 그런데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동원된다. 그저 내가 슬프구나, 기분 나쁘구나 라고 인정만 해줘도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는다. 우울할 때는 나의 우울함을 환영하며 우울한 세상을 경험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감정의 매임에서 벗어나 감정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얼마 전 장애인 M을 상담했다. M은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인데도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었다.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편함이 있었다. M은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나를 찾았다. 이분의 예를 통해서 불편한 감정을 환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자. M은 신체적으로는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정상인과 똑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장애로 발생되는 모든 불편함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들보다 서너 배 노력해야 했고 결국 에너지가 고갈돼 자녀들에게는 소홀하게 됐다. 소중한 자녀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된 것이다. 이처럼 불편한 감정을 부정하려고 하면 많은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된다. 원래 있던 불편한 감정에 더해 이를 감추려고 다른 데 에너지를 쓰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불편함이 있다. 즉, 불편한 감정이 2배로 증가하게 된다. 나는 이분에게 모든 상담 과정을 건너뛰고 한 가지 점만 분명하게 했다. 당신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이 사는 세상은 정상인들처럼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은 도움을 주고 받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 말을 들은 M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로부터 뭔가 다른 처방을 받길 원했는데 결론적으로 자신이 가장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처방을 받자 멍해진 것이다.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다가 M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선생님. 그동안 저는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살아왔네요. 나를 부정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 저 자신을 받아들여야겠어요. 그래요. 나는 불편한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해도 좀 가벼워지네요. 앞으로 정부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우면서 배려하는 세상을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분위기 메이커인 회사원 C가 상담을 요청했다. 회사 동료나 친구들은 C를 만나면 편안해하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C는 점점 회사에 가기 싫어지고 사람들과의 모임이 힘들어진다고 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는 저도 같이 즐거워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사는 삶이 부담스러워요. 나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내게 늘 뭔가를 기대해요. 그럴 때마다 고개를 흔들며 내가 이런 기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할 거야 하면서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써왔어요. 나는 C가 한 말 중에서 고개를 흔들고 자신의 기분을 부정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다른 사람이 뭔가를 기대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기대를 하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말씀하셨네요.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세요? 부담을 떨쳐버리려고 주로 고개를 흔들어요. 별거 아니야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집중해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남들이 원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져요. C는 남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부담스러워하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C는 부담스러운 감정이 들면 고개를 흔들고 부정한다. 그리고 이런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자신을 맞춘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감정과는 반대의 행동을 하다 보니 회사에 나가기 싫어지고 모임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다. 사람들의 무언의 요구가 부담스러울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떨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한다면 저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C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까봐 자신의 부담스러운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른바 뭐뭐 할까봐 증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C의 가족 관계를 물어봤다. C는 집에서 차별받는 아이였다. 부모님은 남동생만 예뻐했다. C는 부모의 사랑을 얻고자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며 살아왔다. 이런 가족 배경을 가진 C는 부모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맞추는 삶을 살아왔다. 나는 C에게 왜 사람들이 모이면 전체 분위기를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요? 라고 물었다.
C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모이면 분위기를 책임지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부담스러운 감정은 책임을 지려는 마음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맞추며 살아온 삶에서 비롯됐다. 그러게요.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쭉 이런 역할만 하고 산 것 같아요. 라고 했다. 맞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싸하면 마치 내 책임인 것 같았어요. 내가 분위기를 띄우지 않으면 부모님과 동생은 같은 편이고 나만 이방인 같았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나를 좋아할 것 같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며 C는 많이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이렇게 말했다. 맞아요. 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내 힘든 마음은 무시했어요. 지금부터는 나를 존중하면서 살겠어요. 이제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고 말하며 살고 싶어요. C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던 자신을 봤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도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봤다. 그것이 자신이 부담스러워도 부담스러운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였음을 알게 됐다. C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C는 이제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어떤 감정을 느끼든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부정적 감정이든 긍정적 감정이든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감정에 얽매여 왜곡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역설적으로 어떤 감정이든 환영해주고 돌봐줘야 한다. 부정적 감정일수록 표현하자. 우리말에 꾹꾹 눌러 참는다라는 표현이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참으며 살아왔다. 이렇게 꾹꾹 눌러 참다가 화는 분노로 바뀌고 슬픔은 서러움으로, 우울은 화병으로 바뀌었다. 참기 어려운 것들을 참느라고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 참으면 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까? 참는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억압이고 다른 하나는 소화다. 억압이란 불편한 감정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고 억지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기제다. 무의식 속에 쌓인 감정은 점차로 압력이 세진다. 이는 마치 군중이 모여서 폭도가 되는 이치와 같다. 예를 들어 무의식 속에 쌓인 화는 밖으로 나오려는 충동성이 강해진다. 그래서 방어가 약해지면 분노가 돼서 폭발하게 된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를 무의식 속에 저장하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폭발시킨다. 우울증의 영어 단어가 디프레션이다. 이때 D라는 접두사는 떼다, 열다 등의 의미다. 누른 것을 해제하다라는 의미가 곧 디프레션이다. 억압된 분노가 해제되면서 폭발로 일어난다. 똑같이 참는 것이긴 하지만 소화는 억압과 완전히 다르다. 억압이 어두운 곳 무의식으로 감정을 밀어넣고 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라면 소화는 밝은 곳 의식에 드러내어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고 그럴만 했음을 인정해주면서 스스로 진정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를 의식하면서 화난 자신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화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다들 싫어한다.
그래서 화난 자신을 밀어내려고 한다. 의식 속에 화를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내 미운 모습 인정하기고 다른 하나는 밀어내고 싶은 마음과 싸우기다. 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도 모르게 화를 억압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화가 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때 내가 화가 났었던 거고 그 일로 아직까지도 화가 나 있는 거구나라고 자각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 이렇게 눌려있던 화를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훈련을 자주 하다 보면 굳이 화를 억압하지 않게 된다. 화가 나지 않은 척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화가 난 자신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났음을 알리는 행동, 말, 표정을 짓는다. 물론 이 경우에는 안전한 대상에게 해야 한다. 주의 돌리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하다. 다른 일로 도망가서 감정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에 머물러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 속에 붙잡아둔 감정은 자연스럽게 표출된다. 말이든 표정이든 행동으로든. 표현된 감정은 충동성의 힘을 잃게 된다. 힘이 줄어들면 감정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된다. 감정의 홍수에서 벗어나 감정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나 전달법이다. 보통 화가 나면 상대방을 주어로 해서 말하게 된다. 너 때문에 화가 났어. 너 때문에 미치겠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등등. 화가 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인 것처럼 말한다. 너를 주어로 해서 말하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대응하게 된다. 자신이 잘못했건 아니건 상관없이 비난을 받으니 화가 나서 방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어려워진다. 그러나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관계에서 자유로워진다. 나 화났어. 라고 하면 화가 난 주체가 나다. 상대방은 내 마음을 달랠 수도 있고 화가 풀리길 기다릴 수도 있다. 화가 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왜 화가 났는지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으면서 나의 화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회사원 D는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상사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책임지게 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이 일로 인해서 D는 화가 많이 났지만 그 감정을 억압하고 상사에게는 언제나 상냥하게 대했다. 아마 우리 부장님은 내가 화난지도 모를 거예요.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친절하게 하니까요. 그럴 때 전반적으로 어떤 기분이 드나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고 게다가 부장님한테 친절하게 하면서 전 차츰 무기력해지고 있어요. D의 무기력은 화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이다. 무의식 속에 억압된 화는 충동성이 큰 에너지인데 이를 표현하지 못하고 참으려니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나는 D에게 어떤 충동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을 했다. 혹시 요즘 어디론가 떠나고 싶거나 회사에 나가기 싫거나 뭔가를 확 저질러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질문을 받은 D는 당황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D의 얼굴이 평상시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당황스러워요.
화가 나는데 참고만 있으려니 힘들지요. 억압을 한다고 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에 밀어넣어진 화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에너지를 풀어줍시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나요? 그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D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왜 표현하지 못하나요? 화를 내면 내가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리고 못생겨 보이잖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면 누구나 못생겨 보이고 나쁜 사람 같아 보입니다. D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렇군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군요. 다른 사람들도 못생겨 보이고 나쁜 사람 같아 보이는군요. D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돌더니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얘기하기 시작했다. 언성을 높이고 흥분도 하고 억울하게 뒤집어 씌운 부장에 대해서 험한 말도 했다. 이렇게 한참을 하고 나서 D는 속이 후련하다고 했다. 나는 평생에 이런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요. 기분이 점점 좋아져요. 이렇게 몇 번을 더 만난 뒤에 D는 무기력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상담을 마치고 몇 주 후 D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화가 난 상태로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제 마음이 편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부장님이 나한테 덮어씌우기를 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부장님에게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D에게 실제 생활에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을 일러주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인격이다. 아무리 순화해서 말하더라도 부정적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병리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이처럼 미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 마음 같지 않으면 화를 낸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 자신을 싫어한다고 오해한다. 결국 관계를 파국으로 이끈다. 병리적인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 자신에게 도전하거나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한다.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애적인 사람들이고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기애적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실수나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원한을 갖거나 보복 심리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은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유형의 사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자기 편이 아니라 생각하고 싫어하거나 멀리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감정 자체를 표현하기 어렵다. 상대방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두 번째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다. 평소 관계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해도 소화할 만한 관계인지를 살펴야 한다. 평상시 긍정적 표현만 하는 관계라면 부정적 감정의 표현은 새로운 관계로의 진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강도가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정적 감정 표현의 수위나 방식들을 서로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나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세 번째로 나 자신의 상태다.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혹시 복수가 목적인지 아니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관계의 발전을 위한 목적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복수가 목적이라면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복수를 하려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감정 표현은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나 이때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의사가 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 있다.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언제든 좋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 둘째,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기 전 먼저 긍정적 얘기를 한다. 상대방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먼저 말함으로써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부정적 감정은 과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면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화를 소화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넷째,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가 깨달은 바를 말해야 한다. 내가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얘기하고 내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음을 말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의 입장을 알 수 없다.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두 사람은 한 차원 높은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다. 부정적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면 서로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로에 대해서 더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두 사람의 인격도 성숙해진다. 내 감정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자.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 상대방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부인에게 자주 화를 내는 N도 그런 사람이다. N은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아내에게 화를 내곤 했다. 부인과의 갈등이 심해져 상담을 받게 됐다. 집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일마다 나를 화나게 해요. 네, 화가 많이 나셨군요. 한두 번도 아니라니 힘드셨겠습니다. 내가 N의 화난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자 화가 어느 정도 풀린 N은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선생님, 그런데요. 나는 왜 이렇게 화가 자주 날까요?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언제 이 질문이 나올까를 기다렸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 이제 화라는 감정과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언제 화가 나세요? 아내가 거슬리는 말을 할 때 화가 나지요. 아내가 거슬리는 말을 한다고 해도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나는 걸까요? 피곤하고 힘들 때 주로 화가 많이 나요. 마음이 편할 때는 그렇게 화가 안 나는 것 같네요. 그러면 화가 많이 나는 것은 본인이 힘들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군요. 부인의 말이 거슬려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네요. 아니죠. 내가 피곤한데 집사람이 화나게 만드니까 화를 내는 거죠. 네, 피곤한데 누구라도 거슬리게 하면 화가 나지요. 그런데 부인이 거슬리는 말을 해도 본인의 마음이 편안하면 화가 안 난다고 했는데 맞죠? 그렇죠. 내 마음이 편하면 좀 거슬려도 화가 별로 안 나죠. 그러면 화는 부인과 상관없는 내 감정인 거네요. 그렇게 되나요?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기분 때문에 화를 낸 거였다고요?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네, 이상하다고 느끼실 만하죠. 지금까지 부인 때문에 화가 나는 줄 알았는데 본인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걸 받아들이기는 힘든 거죠. 잠시 후 앤이 말했다. 아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말이죠? 그래요. 화는 내 감정이 맞습니다. 아내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상담이 몇 차례 더 진행되며 화가 자신의 감정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앤은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아내와의 관계가 부드러워졌다. 아내 때문에 화가 나는 줄 알았다가 오히려 나 때문인 것을 알고 나서 아내와의 사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담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감정을 자신의 것이라고만 받아들여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 남편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며 언젠가는 복수를 할 것이라 얘기하는 K의 이야기도 있다. K는 남편이 자신에게 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남편은 생활비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 돈을 어디에 다 썼느냐고 물어요. 생활비에 애들 학원비, 경조사비 등등 도대체 돈 쓸 곳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알뜰살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돈 많이 쓴다고 화를 낸다니까요. 자기가 돈 좀 번다고 유세를 하며 치사하게 구는 거죠. 정말 치사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남편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니까. 맞아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억울해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마음을 알아주자 한결 기운이 난 K에게 내가 질문했다. 혹시 저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K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다. 억울한 감정을 해결하고 싶어요. 억울한 감정이 누구 것인가요? 남편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괜히 나한테 트집을 잡는 것 같다니까요. 억울한 감정이 누구 것인가요? 남편이 나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왜 선생님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세요? 억울한 감정이 누구 것인가요? 선생님, 억울해요. 왜 선생님은 내가 대답을 했는데 같은 질문만 하시나요?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어렵다. K는 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K에게 억울한 감정이 누구의 것인지 소유를 묻고 있다. 그러나 K는 억울한 감정의 원인 제공자를 얘기하고 있다. 남편은 가해자고 자신은 피해자라는 사실만을 부각하려고 한다. K는 억울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다. 내가 K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에도 억울함을 느낀다. 나는 이 점을 부각했다. 내 질문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시네요. 그렇다면 억울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이군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맞아요, 선생님. 저는 누군가 저를 비난하는 것 같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억울한 감정은 누구 것이에요? 억울한 감정은 제 것이네요. 말을 하면서 K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리고 울음도 그쳤다. K는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주 감정이 억울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알아도 K의 억울한 느낌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억울함을 느낄 때마다 화가 나고 서글프던 2차 감정은 줄어들었다. 억울한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귀중한 것들을 얻게 된다. 먼저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가정과 일,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로 더 쉬운 삶을 살게 된다. 내 감정을 타인 탓으로 돌리면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벌어진다.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내가 내 감정의 책임을 지고 소화하면 상대방과 관계가 없다. 내 자신을 바꾸면 그만이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로 감정을 조절하면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 진지한 삶. 이런 삶은 모두 자기 조절과 관련이 있다.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감정 조절은 승리하는 삶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이분법적 표현보다 통합적 표현을 쓰자. 성경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는 말이 있다. 부드러운 말이 뼈같이 단단한 마음도 녹인다는 의미다. 감정을 조절하는데도 언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감정이 격화일로에 있을 때 누가 먼저 부드러운 표현을 하면 격앙된 감정도 가라앉는다. 감정을 증폭시키는 언어로는 극단적 언어, 당위적 언어, 이분법적 언어가 있으며 치명적 약점 건드리기도 그중 하나이다. 이런 언어들만 조심해도 감정 조절은 상당 부분 성공한다. 그리고 관계도 많이 부드러워진다. 극단적 언어는 항상, 언제나, 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등과 같은 표현들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에게 당신은 왜 맨날 실수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부인은 실수라는 말보다 맨날이라는 단어에 반응한다. 부인은 당장 반박하며 내가 언제 맨날 실수를 했다고 그래? 어쩌다 한 번씩 하지. 라고 되받아친다. 남편은 부인이 대화의 초점을 바꿔서 자신의 의도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실수투성이로 여긴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화난 감정을 키우게 된다. 당위적 언어는 반드시, 꼭, 분명히, 확실히, 두말할 여지 없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등과 같은 표현들이다. 당위적 사고란 자신이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어서 남들도 그럴 것이라 믿고 이를 당장 실현시키고 싶어 하는 사고방식이다. 당위적 사고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자신이 믿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해야만 한다. 당위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밀어붙인다.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다시는 소리 지르지 마. 한 번만 더 소리를 지르면 그때는 당신과 끝장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치자.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발끈한다. 뭐야? 끝장? 끝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단 말이지? 라고 응수한다. 부인은 남편에게 다시는 소리 지르지 말라는 의도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한 건데 남편은 부인의 의도보다는 끝장이라는 단어에 반응을 한다.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화를 증폭시킨다. 이렇듯 감정을 조절하는 데는 대화법이 큰 영향을 끼친다. 극단적 언어 대신 사실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고 당위적인 말을 소망적인 말로 바꾸면 감정 조절이 쉬워진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늘 그 모양이야? 라고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늘이라는 단어를 지금이나 오늘 같은
현재형으로 사용하면 감정 조절이 쉬워진다. 당신 오늘 실수했네. 라고 하는 것이다. 당위적 대화도 소망의 단어로 바꾸면 감정 조절이 쉬워진다. 부인이 남편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다시는 술 마시지 마.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당신이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도 화가 덜 나고 이 말을 듣는 상대방도 감정이 격해지지 않는다. 당위적으로 말하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반면 소망을 담아 말하면 상대방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남편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된다. 궁지에 몰리지 않으면서 부인의 말을 들어주는 관대한 사람이 된다. 남편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소망을 담아 말을 하면 부인도 감정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부인이 정말 원하는 것은 화목한 가족이다. 당신이 술을 마시지 않고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 당신이 애들하고 놀아주면 우리 가족이 화목한 것 같아서 아주 좋아. 라고 남편에게 선택권을 주는 표현을 하면 자신의 감정도 순화되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도 인식하게 된다.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걸 좋고 나쁜 것으로 양분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하기가 쉽지 않다. 부인과 다투던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급이 달라. 어디서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배워먹지 못한 것이. 남편은 자신이 많이 배운 사람이고 부인은 못 배운 사람이라는 이분법적인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학력 콤플렉스가 있는 부인은 두고두고 남편을 미워하게 된다. 남편에게 사사건건 보복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편은 더욱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워서 부인을 제압하려 할 것이다. 보복과 제압, 분노의 악순환에 들어가게 된다.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통합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흑과 백 사이에 회색이 있음을 인정하는 단어다. 예를 들어 너와 나는 급이 달라 라는 말은 너와 나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지만 너와 나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표현하면 같은 세상에 있되 정도 차이가 있다는 말이 된다. 남편이 부인에게 못 배운 것이라고 말하면 이분법적 표현이 되지만 당신은 그쪽 분야는 잘 모르잖아 라고 한다면 통합적 표현이 된다. 부인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이다. 이처럼 단어 하나가 말을 하고 듣는 사람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